다음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든가 그때까지는 근 반년 가까이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2400m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요. 요번에는. 그렇게 주식이 한 번 유행하는 주식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치은 주식 뭐 이런 것들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내년에 미국 주식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회장 혹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저랑 또 외부 촬영은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이고 아주 좋죠. 올 시장도 아주 어렵고 정신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이렇게 또 마련해줘서 아주 저도 감사합니다. 회장 식사하기 전에 우선 올해 2024년 한국 주식시장 한마디로 땡땡땡이었다.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진짜로 순 엉망이죠, 뭐. 정치판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정치판이 엉망이다 보니까 시장도 진짜로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486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 그때 잠깐 1,400을 터치했어요. 그리고서는 처음이죠, 이게. 진짜로 국가적으로 위기다 보니까는 연말장인데 연말장에 아주 순 엉망이 된 거죠. 근데 1년 내내 어려웠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코스피가 연초에 2,66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코스피 기준으로 26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코스피만 연초 대비해서 260포인트가 떨어졌고 코스닥은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는 200포인트 떨어졌더라고요. 지수로만. 그러니까 코스피는 한 10% 정도 떨어진 거고 코스닥은 뭐 3% 이 정도 이렇게 하락폭이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좀 괜찮은 시장이 있잖아요. 그 선진국 증시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괜찮은 시장 중에서는 낙폭이 제일 큰 편이죠. 큰 편.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 아주 진짜 엉망인 장, 뭐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을 넘는 등 했었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 2009년 이후 그때가 1,488원 정도였고요.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렇게 강달러일 때 한국 경제랑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원래 안 좋을 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내년 일단은 그 GDP 성장률 자체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지수를 이렇게 가늠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만 않지만은 제가 대충 이렇게 잡는 그 기준이 이제 상장사 영업이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대충 코스피가 이 정도 떨어지겠다, 이 정도 올라가겠다 그거를 잡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일단은 요번에 비상계엄 사태 전에 나온 거죠. 그거로 나온 게 내년에 이제 상장사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로 예상을 했거든요. 올해보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2기가 다음 달 20일 날에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복 관세하고 관세율 인상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치스법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거.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압박이 심한 거에다가 한국은행에서 지난번에 GDP 성장률을 내년에 1.9%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코스피가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 그런데다가 그냥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기를 때려 맞은 거죠. 그러니까는 코스피가 내년에도 되게 나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환율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인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약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금리 인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는데 정치적인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제 환율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셈이 된 거죠. 근데 지금 코스피 말씀하셔서 지난 40년간 코스피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게 몇 번 없더라고요.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들 세 차례에 불과한데, 그리고 2008년이 16년 만에 다시 최장 하락 기록. 일본은 이제 다음 주에 10월 31일까지 하락하게 되면 6개월 연속 하락이니까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증시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당연히 이번에 계엄령도 있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근데 안 좋았던 것도 있는 거예요. 상반기는 좋았지만 하반기가 계엄령 외에 또 크게 안 좋았던 올해의 원인이 뭘까요? 경제 성장률이 정체돼서 그런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세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지수 하락기, 네. 그 이렇게 대폭락하는 거, 그거를 저는 다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지수나 그 상황을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우리가 5년 코로나 전에 그리고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장기 저성장으로 가면서 금리를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렇게 죽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이런 거 저런 거 꾸준히 여러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잘못하면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제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부정적인 전망.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국장을 떠나가지고 미국장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국장을 탈출하는 게 지능선. 그 소리를 벌써 상반기 때부터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장은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또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탈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또 한몫을 했던 게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지만은 금투세도 여러 이슈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뭐 이런 장 분위기 생각하면 금투세 그런 걸 왜 논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도 그때 이제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치도 불안했지만은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성장할 뭐가 없는 거예요. 주력 산업 자체가 반도체나 뭐 조선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근데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했었고 엔비디아의 HBM이 납품을 못하면서 그때 그 8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거기서 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에는 연말되면서 그 비상계엄도 터지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이 그냥 망가뜨리게 되는 결과가 그래서 이 연중 최저점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근데 그 아주 좀 어려운 거는 내년에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요번에 발표한 것 중에 내후년 전망을 1.8로 예상을 한 거예요. GDP 성장률을.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진짜 잘못하면은 장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섣불리 이렇게 배팅을 못 하는 거예요.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다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이렇게 가중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제가 비상계엄이 이게 터지는 날 다음 날에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든가 그때까지는 최소한 한 근 반년 가까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요즘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힘든 거는 알겠고 저성장인 것도 알겠는데 이게 1997년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만큼의 위기인 건가? 그거는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거는 아니죠. 들고서 그거는 아닌 게 우리가 이제 IMF도 지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촉발이 됐지만 전 세계에 파급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미국은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기대 심리가 더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는 대기업체들 있잖아요. 최소한 5대 기업
기업들이 압박을 뭐 자금 압박을 받던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익잉여금도 엄청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위기인 거는 그 내수 경기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경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한계기업들. 그런 데서 어려운 거고, 건설업체들. 부동산 PF 가지고서 그건 몇 년 됐는데 그쪽이 위기인데 정부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체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IMF 때는 대기업들이 다 망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자영업분들이 힘든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 대기업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은 다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더 큰 위험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삼성전자가 요번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10조 자사주 매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53,000원.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100원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자사주 매입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3조 원치는 3개월 내에 소각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실탄이 무궁무진해요. 거기에도 그래서 대기업체들이 어쨌든 어렵더라도 자금적으로 몰리고 뭐 위험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계엄령 사태로 해서 환율도 주가도 더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무총리가 대행을 했는데 대행하신 분이 또 종료가 정지돼서 지금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기사를 보면 지금 대대행이 하고 있다. 그렇죠, 대대행. 도대체 누가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가? 국방부와 지금 한국을 책임진 거 누군 건가? 대대행이 정말 최선인가? 뭐 이런 것들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저는 정치적으로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안정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는 더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대대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한국 자산에서 돈을 빼야 되겠다 라는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어이가 없죠, 어이가. 그러니까 진짜로 참 이거 막말로 개판인 거예요, 개판. 제가 좀 좋은 말을 쓰려고 그러는데 나라가 진짜로 그 보면 열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열받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뉴스 특히 정치면은 안 보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평생 이렇게 겪어보면 진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장이에요, 막장. 정치가 막장이다 보니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2,400을 지수는 지키려고 하잖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뚫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1,500원, 1,600원 가면 사실은 지수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가격에는 괜찮다고 했던 그 경험치가 있잖아요. 2008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900이 이틀 깨졌거든요. 그때 제가 매수를 했을 때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 가격은 괜찮아. 그러면서 매수를 했던 거고 뭐 불과 몇 년 전이죠. 4년 전에 코로나 20년 그 3월 달 있잖아요. 1,500이 이틀 깨졌어요. 코스피가.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아. 망하기 전에 이 가격이면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단순하게 이제 2008년도 900포인트하고 2020년도 1500포인트하고 600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때 괜찮냐면 경제 사이즈가 외형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도 공교롭게 이제 방송을 했던 날인데 키움증권에서 이제 방송을 했던 날인데 그때 무조건 매수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무조건 매수해야 될 때인가요? 지금도 2,400 밑에서는 무조건 매수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돼요. 요번에는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다음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든지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이 불확실성이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그렇죠. 거니까. 그게 회복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러니까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무진장 어렵지만은 원래는 이제 주식 투자는 그 어려울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이고 뭐고 참 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2,300까지도 요번에 비상계엄 하고서 이틀인가 지난 다음에
36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450포인트까지 또 올라가니까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또 정상화돼서 꿈깨라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2500 그럼 넘어가고 뭐 2600까지도 뭐 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반대적으로 또 정신 나. 이게 5, 6개월 가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5, 6개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올 줄 몰라요. 또 진짜 뭐 대댕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탄핵이 그거 진짜로 아이고 그거 나라꼴이 진짜로 수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고 막 그런데 그래도 우리 뭐 6.25도 겪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IMF도 겪었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그 지혜로 해서 진짜로 이거 다 뛰어넘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저 어릴 때 생각, 저 젊었을 때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생들 많이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 심지어 10월 유신 있잖아요. 그때 개엄할 때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모 대학 앞을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기관단장 중무장한 그 군인들 있잖아요. 정말 학교 정문을 막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1980년대 그때 그 넥타이 부대들 데모 시위하던 거 80년대 제가 그 당시에는 야학을 했었는데 학교를 한 학기가 완전히 못 간 거예요. 그 11.6 사태, 저기 5.18, 네.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면서 한 학기가 온전히 휴교가 내려지고 그 상태를 겪었거든요. 그때는 뭐 진짜로 경제도 수는 엉망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지금까지 이제 2024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이 거꾸로 다시 이렇게 회귀하게 된 건데 그래도 이제 경제 수준 자체는 옛날보다 말도 못하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체가 건실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히 이겨나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영상의 핵심은 슈퍼개미 남석 회장님께서 2,400 밑에서 무조건 사라.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대대행이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좀 조금씩 기다려라.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기다려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기다려야 되고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면은 그 지수 관련 ETF 같은 경우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요번에 트럼프 당선되고서 그 네네. 코인 샀다 그랬는데 수익이 맞아요. 많이 났겠네요. 아, 그쵸. 트럼프 당선을 이제 저도 많은 콘텐츠를 접하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당선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미리 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가 오를까? 그럼 이제 테슬라와 이제 비트코인 둘 다 이제 샀었는데 제가 그때 도지를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뭔가 도박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수익을 좀 크게 봤었다가 약간 손해를 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난 편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회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수익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억에서 1억 한 5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바로 올랐잖아요.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1억 4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계속 샀거든요. 그리고 1억 4천쯤 되니까 2억 찍겠는데? 그렇지. 이거 2억 간다. 이거 내 말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고 놓치면 안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처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넣는 돈도 있고 수익이 난 것도 있고 내가 돈을 더 넣으니까 거의 한 더블이 돼 있는 거예요. 더블을 벌었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커져 있는데 못 빼겠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그냥 은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딱 10%가 떨어졌는데 진짜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면 거기다 불타기를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제 자산이 하루 사이에 몇 자리가 쪼개지는 걸 보니까 멘탈이 후루룩 나가더라고요. 겁이 확 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정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주식에서는 이런 거 없나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가지고 네. 과거부터 그런 주식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5배, 10배씩 올라간 주식 있잖아요. 네. 그런 주식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종목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 스스로 자체가 지금 맞아,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옛날에 그 신라젠 같은 주식도 그랬었고
뭐 작년에 에코프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95,000원 갈 때 있었잖아요. 2021년 3월 달에. 그러면 전부 다 나오는 게 10만 전자, 11만 전자 나오거든요. 테슬라 150만 원 작년에 갔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걷다 팔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엄청 많이 매수세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 신라젠 같은 경우 14만 6천 원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000원대 있어요. 2,000원. 그거 3,000원도 아니고 요번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만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강의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상장되기 전부터 이렇게 벌써 한 10년 전인가 그때 다 장외 주식이 있을 때부터 조사를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런 주식은 버블이다 뭐 이제 나름 그 기준이 있어요. 저 투자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팔고서 안 쳐다봐야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헷갈리는 거죠. 뭐 얼마까지 간다더라. 뭐 막 이렇게 부추긴다고요. 맞아.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그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치고 나오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면 10% 20% 떨어지면은 그 바닥에서 올라온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더 집어넣는다고 떨어질 때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14만 6천 원에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저한테 강의 끝나고 와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9만 원 했었는데 그때 그런 거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그랬더니 11만 원에 샀다고 그런 분이 있었고 그러고서 그게 7만 원 떨어질 때 뭐 연락들 많이 왔어요. 이제 괜찮지 않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 제가 그때도 10,000원 간다 그랬거든요. 10,000원. 그러니까 4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진짜 전화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괜찮지 않냐. 제가 그때도 10,000원까지 떨어진다. 결국엔 10,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거래 정지되고서 2년 후에 재개가 됐는데 2년 후에 재개가 되고서 상한가를 또 2번이나 쳤어요. 그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 걷다가 5,000원 선에서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2,000원대 했는데 그렇게 주식이 한 번 유행하는 주식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은 주식 뭐 이런 것들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종목으로 돈을 번 사람이 그 종목 때문에 망해요. 거의. 거기 매몰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포모증후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명심해야 될 게 그 바닥에서 몇 배 올라갔잖아요. 그냥 그런 주식들은 팔고 나서 쳐다봐도 안 돼요.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시키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종목에서 뭐 5배 그러면 진짜로 인생의 큰 행운이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5배, 10배씩 먹어본 종목이 없는데 그래서 크게 돈을 벌면 현금화 시키는 게 최고예요. 그러고서 회사의 본질 가치를 잘 따져봐가지고 그 주식이 그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는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기업이 어느 돈을 뭐 10배씩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그 상장되고서 그러니까 100배 넘게 올라갔죠. 그게 10년 넘어 만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한국 주식은 그런 주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주식이든지 내년에도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그것들은 뭐 5배 올라가는 주식들도 매번 대선 때 되면 그런 주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엉터리죠. 쉽게 말하면 엉터리. 그러니까는 누구 연출, 누구 뭐 같은 종씨 근처의 기업 그 터무니없는 같은 뭔씨 뭔씨 뭐 문중 또는 동문 그 동문이 좀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무슨 과 나왔다 그러면 거기가 뭐 수백 명이고 그럴 텐데 사실 우리가 뭐 동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한테 동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도움을 주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성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정책 관련주 이런 경우는 아무튼 산업이 그쪽에 투자가 되면서 돈이 쏠리니까는 그거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쪽은 우리가 이제 초기에 안 올라갔으면은 집중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너무 회장님은 근데 비트코인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안 하죠.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옛날부터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코인 투자하는 분도 인터뷰하는데 사실 가치 투자 영역에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의 파트너였던 찰리 먼거 돌아가신 그 부회장님은
비트코인은 똥이다. 뭐 이런 코멘트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인정하는 뭔가 하나의 가상화폐 자산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어쨌든 십몇 년 전과는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예전에는 당연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서 지금 1억 4천만 원까지 그렇죠, 와 있는 올라왔죠. 거를 아마 회장님 어쨌든 투자자시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보셨을 텐데. 일찍 봤죠. 이 가격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왜 내가 새로운 자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어차피 내가 여기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도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쉬움은 있죠. 네, 플러스로 내 생각도 2010년대랑 지금 바라보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코인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흔히 뭐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 그래서 난 코인 어차피 그걸 돈 번 거 부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꼭 좋은 발언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저는 이제 생각은 바뀐 건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놓치는 종목이 무진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다른 대체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놓쳤지만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일 때도 못했는데, 네. 근데 그거를 1억이 넘는 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제 상식에는 그냥 여기에서는 소외가 됐더라도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 판단했다라는 인정하에 새로운 것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 비트코인 접했을 때 제 다이어리를 오늘은 안 갖고 왔지만 제 다이어리에 기록을 해놓은 게 불과 5만 원일 때, 3만 원 막 이럴 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3만 원, 5만 원일 때 기록을 해놓은 거고, 제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던 게 25만 원, 26만 원일 때 거래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거가 벌써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는데, 몇백 배가 올랐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근데 이제 앞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저거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포기를 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세상에 또 다른 형태의 투자 아이템이 나오면 네, 그게 나오면 그거는 놓치지 말자. 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추격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높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 뭐 5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추격 매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그래서 제 지론이 뭐냐면 주식 투자는 그 대신 종목이 많잖아요, 종목. 그러니까는 경기가 나쁘고 지금처럼 상황이 나쁘더라도 또 새로운 종목, 새로 수익 낼 거는 항상 나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골라가지고 그것도 많이 올라가기 전에 초기에 잘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거는 기회가 계속해서 오는 거고, 한 번 철진한 종목 있잖아요. 그거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러니까 과거에 10배 수익을 냈던 종목, 5배 수익을 냈던 종목. 그러니까 그 오름세가 꺾인 종목, 거기에서는 추가 수익을 낼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제 투자 방법이거든요. 회장님은 이제 주식 투자한 지 한 38년 정도 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고 어느 정도 힘드셨나요? 아니면 뭐 딱히 처음부터 너무 잘하셔서? 아니, 처음에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고서는 그 초기에 조금 힘들었었고 그리고서는 뭐 저도 그 전에 옛날에 말씀하신 것처럼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 그랬는데 그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IMF 때도 엄청 어려웠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초기에 되게 어려웠었고 그런데 그리고 전업 투자하고서 2001년, 2년 초반에 어려웠어요. 그때 한번 이 현금 갖고 있는 걸 몰빵을 했다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 주식 인생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3개월간 주식을 못 했어요. 그 상장 폐지 종목에 돈이 묶여가지고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제 주식 인생, 전체 인생 중에서. 그 이후에 주식은? 그래서 그거 상장 폐지하고서 그 남은 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다시 돈. 상장 폐지됐는데 남은 돈이 있나요? 아니, 상장 폐지하면 정리매매하고서 정리하면 돈이 남잖아요. 진짜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업 투자를 할 때 처음으로 1,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1,0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돈을 1년 차 만에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는 잘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고서 초기부터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자신이 있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14년을 봤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쭉 보니까는 이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도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지만은 거기서 생활비를 줘야 되니까는 빼도. 근데 어려웠지만 처음에 잘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상장 폐지되고서 다 정리하니까 500만 원 되더라고요. 500만 원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0만 원 가지고서 1,000만 원만 만들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업 투자할 때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1억을 만들자 그게 아니고 그때도 3개월 주식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거듭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 전까지 잘했던 거예요. 요 전까지 잘했는데 허위 공시 때문에 제가 그 주식에 몰빵을 했던 거거든요. 계좌가 2개가 있었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그게 한 종목에 2계좌 전부 다 산 거예요. 그러고서 그 허위 공시로 해서 고의 상장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본사에도 쫓아가고 막 이랬는데 그 당시는 그래도 정리 절차가 빨랐어요. 3개월 만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나가지고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폐할 때도 이것도 팁 중에 하나예요. 첫날에 제일 비싸요. 보통은 이제 5거래일인가 뭐 요 정도 정리 기간이 있거든요. 갈수록 떨어져요. 첫날에 제일 좋을 때 팔으니까는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500만 원. 근데 그때 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은 생활비를 못 줬고 한 달은 생활비를 반만 주고 피눈물 나는 그 3개월이었어요. 그러고서 그때 위기에 몰려서 가지고 진짜 되게 어려웠을 때였는데 그때에 다행히 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 가을에. 그때가 이제 시기가 또 어느 때였냐면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라고 또 있었어요. IMF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수가 엄청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500만 원 가지고 한 반년도 안 되죠. 4, 5개월 동안은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는 1년도 안 돼가지고 그거 돈 이상을 벌었어요. 까먹은 돈 이상을. 그때도 단기 매매 엄청 잘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위기였는데 거기서 잘 탈출을 한 거죠. 네. 그렇게 38년대 주식 투자해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나요? 주식. 그 주식 투자로 장기 투자로 전업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국장이 진짜 어려워요. 국내장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많이 느끼거든요. 한순간 돈을 번 사람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돈 벌기는 진짜 어렵구나. 제 스스로가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그 재작년 2022년 유일하게 전업 투자하면서 손실이 난 해거든요. 작년에는 수익이 좀 비교적 괜찮게 난 편이고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서 수익이 국내장 같은 경우는 한 5분의 2 정도 났어요. 지난해 수익에 반도 못 난 거죠. 근데 제가 제가 그래도 실전 투자대에서 6차례 수상을 한 그 단기 매매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장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돈 벌기 어렵고 그리고 과거에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돈 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제 장 좋을 때 해야지 되고 장 나쁠 때를 잘 피해야지 되고 근데 그거 피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장 좋을 때 장 나쁠 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그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그게 꺾이면은 스톱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일봉 차트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주식이 좋다 그런데 좀 현혹되지 말고 그리고 요즘에 리딩방도 아주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좀 살펴가지고 돈을 벌기가 어렵다 싶으면 가감히 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그 자기 자산을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 습관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까먹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준비가 철저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준비가 안 되고 타고난 부분도 있는 건가요? 타고난 부분은 회장님도 주식 교육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면 그 교육을 한 사람들이 다수가 주식을 잘하게 될 것 같진 않은데 회장님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죠. 어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난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질이라고 그러죠. 기질. 타고난 기질. 그게 주식 투자하고 잘 맞는 분이 있고 성격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게 안 맞는 분이 있고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주식 투자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원래 잘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스포츠 좋아하고 어떤 거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식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쓴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주식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이 투자 방법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맞는 사람은 굳이 주식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득은 요만한데 그 신경 쓰고 막 이런 에너지 소모는 이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맞는 분들만.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behavioral finance라고 그러는데 행동 재무학적으로 살펴봐가지고 그래서 그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젊은 분들이 조금 잘 알아듣고 잘 이해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요번 올해장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 이제 큰 강의하는 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젊은 친구들 사인 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행스럽게도 수익이 그 제 책을 기본으로 해서 꾸준히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매매하고 그랬더니 그 어려운 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반갑고 되게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모든 분들이 다 몇 년 해보고서 안 맞다 싶으면은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는 게. 그러고서 만약에 내가 진짜 여기서 성공을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이기는 식으로 이 시장에서 이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투자 방법이나 투자 스타일로 자기 몸을 맞추는 거예요. 저라고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빌려서도 주식 투자를 해보고 월급 있는 대로 집어넣었더니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순간적으로 순삭하는 거를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투자에 맞는 거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만들어서 투자 스타일을 이제 고형화 시켜 놓은 거죠. 고형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그 계속 변화되는 그 시장의 스타일을 제가 고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대응을 하고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저한테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장에 온갖 겪어야 될 걸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놓은 게 제가 지금 상태인 거죠. 그냥 일봉을 보면서 주식 투자 할지 말지 보셔야 된다고 했으면 지금이 코스피가 일본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될 시기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박스권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반등을 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요번에 매수를 하면 최소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거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2360까지 떨어졌잖아요. 코스피가. 그래서 그거를 깰지 더 내려갈지 그렇지만은 하단까지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봉만 보면 돼요. 일봉. 자, 그럼 회장님 오늘 이제 바깥에서 나와 있는 인터뷰다 보니까 주식 외의 질문을 마지막에 좀 드리면 지금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5가지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게 아마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왜냐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종교라든가 뭐 그다음에 정치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요소를 좀 제외하면 대중적으로는 좀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족. 네, 그 두 번째가 건강. 제 건강.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위 사람들의 편안함. 그러니까 그게 내 편안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고 이제 네 번째는 역시 아직은 투자자니까는 꾸준한 투자 수익. 뭐 요 정도. 요 정도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족과 건강과 그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 및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안정되고 좀 행복한 삶이 또 나와 또 관계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 꾸준한 수익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또 돈. 돈을 첫 번째, 두 번째 뭐 바로 언급되지 않는 거는 회장님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 자유는 좀 이미 이루신 지 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복은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상은 꾸준히 갈 거예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 조금 가장 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요즘에는 근데 좀 빠르게 부자 되고 싶으신 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파이어족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회장님은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언제부터 좀 이루셨는지랑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조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MZ세대에게 좀 좋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한다면 부자는 아직 아니지만 한 40세 정도에 딱 이룬 것 같거든요. 저도 전업 투자를 41살 어떻게 보면 늦게 한 거거든요.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틀리게 늦게 했는데 40대 후반에 벌써 어느 정도 여유는 생기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부터는 그래도 조금 자유롭고 좀 편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일찍 그 부자가 되려는 거는 다 똑같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어떤 욕구, 희망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일에 꾸준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서 하다가 보면 근데 하다 보면 위기가 곳곳에 있거든요. 위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위기가 올 거를 예상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조금 해놓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을 해야죠. 저는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잘했느냐, 타고난 게 있어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남은 몰라요, 자기 사정을.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대체 방향이나 성공 가능성, 중간중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방법을 찾다 보면 요즘에는 또 그 방법을 찾는데 그러니까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더 빠르고 더 쉽게 찾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세상의 변화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게 이제 현실 가능한 희망 그거를 가지고서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요즘 분들이야 뭐 저보다 대부분 사람들 다 똑똑하고 아주 현명해서 성공의 길로 그래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4년 가장 뜨거웠던 게 결국에는 AI고 엔비디아였는데 지금은 팔란티어랑 브로드컴이 그 주가 바통을 지금 이어받고 있잖아요. 2025년에도 AI가 완전히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어느 쪽에서 다시 뭐 엔비디아가 갈 수도 있고요. 뭐 브로드컴, 팔런티어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다른 쪽에 갈 수도 있고. 미국 주식도 너무 올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를 2차례 정도 할 거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그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만 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것도 조금 떨어졌어요. 한 300포인트 가량. 그러면서 미국장은 내년에 제가 보기에 올해처럼 급격한 상승세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이 이제 급등을 하고 그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칩을 개발을 해내면서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AI 시대는 앞으로 한 몇 년 더 지속이 되는데 상승세는 조금 꺾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게 시그널로 여러 가지가 나누는데 그래서 AI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쪽도 조금 과도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올랐는데 그래도 조금 더 갈 여지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테슬라도 너무 많이 올라왔고 테슬라도 트럼프 당선되고서 엄청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 600불 이상 목표가를 정한 그 분석가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480불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450, 40. 40불대 있죠. 42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 미국 주가도 조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는 같지는 않고 요즘에 이제
가강을 받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INQ는 바닥 대비해서 원체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그 몇 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많이 올랐죠. 전부 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들은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구글에서 요번에 그 개발을 해내면서 그런데 상용화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상용화 되면 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죠. 아, 그렇죠. 네, 그게 그 업체들의 하나 리스크는 뭐냐면 재무 구조가 조금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위험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을 받으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은 우리가 과거에 로봇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들, 그게 이제 초기에 급등을 했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그러면서 신산업화 되는 게 불과 얼마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러다 보면 또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말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쪽은 또 그동안에 엔비디아나 이쪽은 식상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쪽에 부각이 돼서 내년에 혹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고 그게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건 아닌데 초기에 주가에 불을 당겼는데 그게 다 싸구려 주식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10불도 안 되고 막 몇 불 안 됐던 거니까 매수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은 건 추격하지 말고 쉬고 있을 때 차트를 좀 보고서 그렇게 하면 돼서 내년에 미국 주식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트럼프 때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변조하게 조금씩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 식으로 가는데 올해처럼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회장님과 처음으로 이제 외부 촬영, 여기 저희는 남한산성 낙선제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연말이고 또 김작가 TV와 이제 함께한 지 좀 오래되었잖아요. 저희 김작가 TV 채널에도 올해 연말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올해 또 내년에 뵐 테니까요. 올해 마지막 연말 인사 한번 해주신다면요. 김작가 TV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다사다난하고 어려운 일 많았는데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도 그 여러 분야에서 주식 관련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그 콘텐츠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아주 흐뭇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큰 성장이 있기를 또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아무튼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석하 회장님과는 저희가 원래 김작가 TV 전용 스튜디오에서 1월에 단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